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만 고여 있었습니다. 의사의 입이 움직였어요. 보호자분이시죠? 두 분 모두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소리는 들렸으나 뜻이 도착하지 않았죠. 문장이 허공에 한 박자 떠 있다가 뒤늦게 가슴 한가운데로 떨어졌습니다. 복도 바닥이 저를 받았어요. 울음이 아니었죠. 짐승 같은 소리가 제 몸 어딘가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제 입에서 나오는지도 아닌지도 알 수가 없었죠. 그저 이 현실이 제발 꿈이길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자식을 먼저 보내는 일은 살을 도려내는 것과 달랐죠. 배인 자리는 아물기라도 하는 법인데 이 고통은 아무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숨이 목구멍에 걸려 넘어가질 않았어요. 아들 뒤를 따라가고 싶었죠. 그 생각만이 유일하게 선명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5살 수빈이가 제 검은 치마를 잡고 놓질 않았어요. 할머니, 엄마 왜 자? 아빠도 왜 자? 마른 줄 알았던 눈에서 다시 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아이 앞에서 죽을 수가 없었죠. 친척들이 장례식장 구석으로 저를 불렀어요. 이모,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이모 나이에 5살짜리를 어떻게 키워요? 차라리 입양을 보내는 게 수빈이 앞길에도 나아요. 맞아요, 이모. 형편도 이런데 무리하시면 이모 몸이 먼저 못 버텨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려놓으셔야죠. 내 아들이, 내 새끼가 이 세상에 남기고 간 마지막 보물이다. 내가 얘를 입양 보내면 나 죽어서 내 아들을 무슨 면목으로 보겠니?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아무도 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는 수빈이의 머리를 감싸 안았어요. 이 아이만은 놓지 않겠다고 그날 스스로에게 새겼죠. 장례가 끝나고 아들 집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고 전에 사기를 당해 재산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손에 쥔 것이라곤 작은 전세보증금 하나뿐이었죠. 빈 통장의 숫자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장에서 족발집을 하는 친구 복남이를 찾아갔어요. 복남아, 나 좀 써줘라. 돈 좀 벌어야 해서. 네가 갑자기 무슨 족발집이랴? 왜? 손녀 때문에 그래? 에휴, 너도 참 말려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일 있어 없어? 내일 새벽 5시에 나와. 수빈이도 데리고 나와서 저기 작은 방에서 재우고. 복남이는 한숨을 길게 놓더니 앞치마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새벽이면 족발 삶는 솥 앞에 섰어요. 밤이 되어서야 가게 문을 나섰죠. 손가락 마디가 하나씩 굽어가고 허리를 한번 숙이면 제 힘으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뼈가 소리를 낸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죠. 밤이면 수빈이를 등에 업고 좁은 방 안을 돌며 재웠습니다. 아이의 숨이 고르게 잠들어야 비로소 제 하루가 시작되었죠.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내일의 새벽을 준비했어요. 어떤 밤에는 수빈이가 제 품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작은 숨결이 가슴팍에 닿을 때면 저는 그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밤을 지새웠죠. 아이의 체온이 갈비뼈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세상 전부를 잃었는데 이 아이 하나가 남은 전부였습니다. 그 온기가 아니었으면 저는 그 겨울을 건너지 못했을 거예요.
수빈이는 제가 물을 준 만큼 자랐습니다. 밤마다 등에 업어 재우던 아이가 어느새 저보다 키가 컸어요. 공부도 잘했죠.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붙었다는 소식을 들은 날, 저는 족발집 뒷마당에서 혼자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 애가 해낸 거라는 게 믿기지 않으면서도 벅찼죠. 집에서 서울은 너무 먼 곳이었습니다. 수빈이는 기숙사에 짐을 풀었어요. 그 애는 학교 다니는 틈틈이 알바를 했죠. 할머니한테 손 벌리지 않겠다는 게 그 애의 고집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집에 내려왔어요. 할머니, 나 왔어. 밥 했어? 안 했지? 내가 할게. 앉아 있어. 밥은 해놨다. 네 올 줄 알고 미역국 끓여놨어. 아, 진짜? 할머니 미역국이 제일 맛있는데. 나 오늘 3그릇 먹을 거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만으로 집안 공기가 달라졌죠. 수빈이가 숟가락을 드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일주일치 피로가 그 자리에서 풀렸습니다. 그 소리 하나가 한 주를 버티는 이유였어요. 대학 4학년 때 수빈이가 직접 만든 어플이라는 게 돈을 벌기 시작했죠. 저는 뭔지도 모르는 그것을 뚝딱 만들어 돈을 번다는 게 신기했어요. 웬만한 직장인 월급만큼 매달 들어왔습니다. 처음이었어요. 통장 잔고를 보고 불안하지 않은 날이. 가난은 공기 같은 것이어서 있을 때는 몰랐는데 거치고 나니 그동안 얼마나 숨이 막혔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죠. 수빈이가 첫 수익이 들어온 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나 이번 달에 돈 벌었어. 진짜 돈. 할머니 이제 족발집 그만 나가. 내가 벌게. 내가 벌 수 있어. 저는 전화기를 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목소리에 자랑이 아니라 간절함이 실려 있었죠. 할머니를 쉬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수화기 너머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졸업 후 수빈이는 서울의 IT 기업에 취업했어요. 자기 자리를 스스로 만든 아이였죠. 저는 이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괜찮겠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달라졌어요. 주말에 오던 수빈이가 오지 않았죠. 전화를 걸면 받기는 했습니다. 할머니, 나 지금 좀 바빠. 밥은 먹었어. 나중에 전화할게. 통화가 짧아졌어요. 끊기 전 목소리에 서두름이 묻어 있었죠.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의 숨결 같았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회사 생활이 바쁜 거라고 생각했죠. 젊은 것이 일이 많은 건 좋은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도 주말 저녁이면 습관처럼 밥상을 차렸어요. 수저 2벌을 놓고 현관문 소리를 기다렸죠.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수저 하나를 거두어 넣었어요. 빈자리가 밥상 위에서 유난히 넓었죠.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텅 빈 집안을 오래도록 맴돌았습니다. 수빈이 생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겠다는 약속을 받아둔 터라 저는 며칠 전부터 장을 보았어요. 수빈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잡채, 갈비찜, 미역국, 시장을 2번이나 오가며 재료를 골랐죠. 갈비는 핏물을 3번 빼야 잡내가 안 난다는 것을 이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잡채 당면도 불리는 시간을 맞춰야 했어요. 수빈이는 퍼진 당면을 싫어했죠. 생일 당일 아침부터 부엌에 섰어요.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그게 대수겠습니까?
상을 다 차린 건 약속 시간보다 2시간이나 빨랐죠. 밥상 위에 접시를 하나씩 놓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아 밥을 먹을 생각에 입꼬리가 절로 올라갔어요. 약속 시간이 지났습니다. 전화를 걸었죠. 받지 않았어요. 30분 뒤에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죠. 1시간이 지나 또 걸었어요. 신호음만 길게 울리고 끊어졌습니다. 밥상 위에 갈비찜이 천천히 식어갔어요. 미역국 표면에 기름이 하얗게 굳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 앞에 앉은 채 현관문만 바라보았죠.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어요. 사고라도 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들 부부를 보낸 뒤로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사람이 되었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시계가 11시를 넘겼을 때 전화기가 울렸죠. 할머니, 나야. 미안, 오늘 생일인 거 깜빡했어. 일이 너무 많아서.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괜찮다. 바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밥은 먹었어? 먹었어. 할머니도 먹어. 나 끊을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깜빡했다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박혔죠. 저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상위의 접시를 하나씩 들어 올렸습니다. 손에 닿지도 않은 갈비찜을 랩으로 덮었어요. 미역국을 냄비째 냉장고에 넣었죠. 케이크 상자의 뚜껑을 닫았습니다. 초를 꽂지 못한 케이크가 어둠 속에서 하얗게 보였어요. 다음 날 친구 족발집에 갔죠. 집에 혼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복남이 얼굴이라도 보려고 간 것이었죠. 복남이가 제 얼굴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야, 어제 수빈이 생일이었잖아. 잘 보냈어? 수빈이가 회사가 바빠서 못 왔어. 뭐 그럴 수도 있지. 복남이는 제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그 눈이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저를 읽고 있었습니다. 너무 섭섭해하지 마. 그 나이 때 다 그래. 회사 생활에 남자친구 생기면 바빠지는 거야. 연애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 먼 데까지 매번 내려오겠어? 수빈이가 너 안 챙기는 게 아니라 저도 자기 인생이 생긴 거야. 다 그런 거야. 저는 괜히 울컥했어요. 위로가 오히려 무너뜨리는 법이죠. 나 오늘은 못하겠다. 그냥 갈게. 뭐? 야, 봉순아! 야, 내가 사장이야? 네가 사장이야? 저는 대꾸도 않고 앞치마를 벗어 걸었습니다. 등 뒤로 복남이의 볼멘 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골목 전봇대 아래서 한참을 섰죠. 복남이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니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새끼새가 둥지를 떠나면 돌아보지 않는 법이죠. 수빈이도 이제 제 하늘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늙은 나무는 자리에 남고 가지 끝의 열매는 바람을 따라 제 땅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순서이고 그게 이치였죠. 생일 이후로도 수빈이의 연락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 신호음이 10번쯤 울리다 끊어졌어요. 다시 걸었죠. 같은 신호음이 같은 횟수만큼 울리고 같은 침묵이 돌아왔습니다. 간혹 수빈이가 받는 날이 있었어요. 할머니, 나 지금 안 돼. 나중에 할게. 몇 마디 채 되지 않아 전화가 끊어졌죠. 나중이라는 말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밥이 넘어가질 않았어요. 숟가락을 들면 목구멍이 막혀 있었죠.
억지로 밀어넣으면 속이 뒤틀렸습니다. 밤에는 천장만 보았어요.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죠. 수빈이 얼굴이 어둠 속에서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잠이 드는 게 아니라 기절하듯 의식이 끊어졌다가 새벽이면 또 눈이 떠졌어요. 몸이 먼저 손을 들었죠. 가게에서 설거지를 하다 속이 쓰려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이틀 연속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양으로 주저앉았죠. 명치 아래가 불에 데인 것처럼 달아올랐습니다. 너 얼굴이 왜 그래? 입술이 하얘. 당장 병원 가. 병원은 무슨. 좀 있으면 괜찮아져. 괜찮긴 뭐가 괜찮아. 사흘째 밥도 잘 안 먹고 이러다 쓰러지면 나보고 어쩌라고. 오늘 당장 가. 안 가면 내가 업고 간다. 복남이의 성화에 못 이겨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위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죠. 위험이에요. 위벽이 상당히 헐었어요.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마음을 좀 편하게 드셔야 해요. 마음을 편히 먹으라는 말이 제일 어려운 처방이었어요. 편할 수 있으면 위가 상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약봉지를 들고 가게로 돌아왔죠. 수빈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닐까? 전화도 안 받고 받아도 금방 끊고. 그 애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잖아. 주말마다 내려오던 애가 석 달째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그렇게 걱정되면 네가 직접 가봐. 서울 자취방에 한번 찾아가 보라고. 여기 앉아서 속만 끓여봐야 네 위만 더 상해. 이러다 먼저 들어 눕겠다. 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와. 그래야 네 속이라도 풀리지. 그날 밤 저는 서울행 버스 시간표를 찾았습니다. 다음 날 첫 차에 몸을 실었어요. 버스 창밖으로 낯선 풍경이 흘러갔죠. 손에 쥔 약봉지가 바스락거릴 때마다 수빈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은 사람이 많은데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아는 얼굴이 하나도 없는 거리는 사막보다 쓸쓸했어요. 수빈이의 자취방을 찾아가는데 한참이 걸렸죠. 버스에서 내려 골목을 3번이나 헤맸습니다. 지나가는 젊은 사람한테 주소를 보여주며 길을 물었어요. 자취방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죠.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눌렀어요. 역시 대답이 없었죠. 문고리를 잡아당겨 보았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수빈이가 없었어요. 돌아갈 수도 없었죠.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었습니다. 현관 앞 계단에 앉아 수빈이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웬 젊은 남자가 골목 안으로 들어와 수빈이 집 앞을 서성이기 시작했죠. 26쯤 되어 보였습니다. 남자의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울고 있었죠. 소리를 내지 않고 울고 있었지만 어깨가 떨리고 있어서 다 보였습니다. 거기 젊은 사람, 여기 왜 서 있어? 누구 기다려? 아, 네, 여기 사는 사람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사는 사람? 혹시 이 집에 사는 여자애? 아, 네, 이수빈이라고. 수빈이? 네, 혹시 수빈이를 아세요? 내 손녀인데. 네? 아, 할머니가 수빈이 할머니세요? 아, 수빈이가 할머니 얘기 많이 했었어요. 죄송합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 한서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총각은 왜 여기서 울고 있나? 아이, 그게...
알고 보니 수빈이가 이 남자에게 헤어짐을 통보하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일방적인 통보였기에 대화를 좀 해보고 싶어서 집 앞에서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연락도 받지 않는다면서요. 남자의 목소리가 끝으로 갈수록 떨렸죠. 눈물을 참으려는 게 보였지만 참아지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어깨가 다시 들썩였어요. 젊은 사람이 저렇게 울면 보는 쪽이 더 아프죠. 하도 서럽게 우는 꼴을 보니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 와, 밥이나 한 그릇 먹자. 근처 국밥집으로 데려갔어요.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시켜 남자 앞에 놓았죠. 일단 먹어. 배가 따뜻하면 덜 슬퍼. 빈속에 울면 사람이 망가져.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국밥을 떴습니다. 숟가락질이 흔들렸지만 한 그릇을 비웠어요. 밥이 들어가니 얼굴에 핏기가 조금 돌았죠.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런데 수빈이 요즘 별일 없나요?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죠? 왜? 무슨 일이 있어? 내가 묻고 싶네.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수빈이가 요즘 잘 나가는 대기업 남자를 만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수빈이가 저한테 갑자기 헤어지자고 한 것도 그 사람 때문인 것 같고요. 확실하진 않지만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돌아서. 국밥 국물이 식어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대기업 남자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수빈이가 연락을 끊은 이유가 혹시 그것 때문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한 귀퉁이에서 고개를 들었죠. 갑자기 남자친구에게 헤어짐을 통보한 것도, 제 전화를 피하는 것도, 집에 내려오지 않는 것도 하나하나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 남자의 말이 그것들을 한 줄로 꿰는 듯 했습니다. 남자에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시 수빈이의 자취방 앞으로 돌아왔죠. 계단에 앉아 수빈이를 기다렸습니다. 금방 해가 졌습니다. 골목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어요. 바람이 차가워졌죠. 얇은 겉옷 하나로 버티기엔 밤 공기가 뼛속까지 들어왔습니다. 수빈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었죠.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죠.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그 남자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대기업 남자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설마 하는 마음과 혹시나 하는 마음이 번갈아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다리가 저려왔죠. 일어서서 무릎을 폈다가 다시 앉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를 뜰 수가 없었어요. 골목이 완전히 어두워진 뒤에야 헤드라이트 불빛 하나가 골목 입구를 비추었죠.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수빈이 집 앞에 멈추었습니다. 차를 잘 모르는 저도 알 수 있었어요. 이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차였죠. 조수석 문이 열리고 수빈이가 내렸습니다. 운전석에서 남자가 따라 내렸어요. 40 후반쯤 되어 보였죠. 양복을 반듯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수빈이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어요. 깍듯한 태도였죠. 수빈이가 현관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남자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저는 숨을 멈추고 있었어요. 저는 계단에 앉은 채 그 장면을 전부 보았죠. 수빈이가 현관 앞으로 다가오다 저를 발견했습니다. 멈칫했어요. 반가워하는 얼굴이 아니었죠. 할머니, 왜 여기 있어? 이 추운 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전화도 안 하고 갑자기. 전화했다. 네가 안 받았지? 못 봤어. 근데 갑자기 왜 서울까지 올라온 거야? 위험하게. 네가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오니 내가 네 얼굴 좀 보려고 왔다. 안 되는 거니? 수빈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제 눈을 피했죠. 할머니, 나 요즘 진짜 바빠.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이렇게 갑자기 오면 어떡해. 몇 달을 기다리고 걱정하고 잠 못 이루다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온 것은 반가움이 아니라 차가운 짜증이었어요. 수빈이 생일에 혼자 차린 밥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받아들이려 했죠. 새끼새가 둥지를 떠난 것이라고. 그런데 지금 눈앞의 것은 달랐습니다. 26 된 손녀가 왜 저렇게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건지 그 의문이 가슴 안에서 빠져나가질 않았어요. 저는 현관문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수빈이가 문 앞을 막아섰죠. 얘가 왜 이래? 수빈아, 아까 그 남자 누구야? 할머니한테 말해봐. 할머니, 그냥 돌아가. 그냥 돌아가긴 뭘 돌아가. 이 밤에 너를 차에 태워다 주는 남자가 누구냐고. 그것도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대체 무슨 사이야? 수빈이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죠.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 말을 못해? 떳떳하면 말을 해야지. 남자친구도 갑자기 차버리고 연락도 끊고 집에도 안 오고 다 저 남자 때문이니? 할머니, 제발 그만해. 할머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위에 구멍이 날 지경인데 너는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렵냐? 수빈의 표정이 극도로 일그러졌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어요. 참다 터지기 직전인 얼굴이었죠. 할머니는 왜 맨날 이래? 나도 이제 다 컸어.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누구를 만나든 뭐라든 그건 내 인생이야. 할머니한테 일일이 보고하면서 살 수 없잖아. 보고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 걱정이 되니까 묻는 거지. 네가 이상한 남자한테 휘둘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누군데? 할머니가 뭘 안다고 그래? 아무것도 모르면서. 제발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 제발 좀 그냥 가. 그 말 앞에서 저는 멈추었습니다. 관여하지 말라. 그 6글자가 허공에 박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남아있지 않았죠. 혀가 굳은 게 아니라 꺼낼 말이 없었습니다. 수빈이를 바라보았어요. 수빈이는 제 눈을 보지 않았죠. 고개를 돌린 채 문틀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손등의 뼈가 드러나 보였어요.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저는 돌아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골목을 걸어 나갔어요. 발이 어디를 향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수빈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시간에 어디 가려고 그래? 잠깐만 서봐. 좀 서라고. 내가 진짜 할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다. 수빈이가 큰 길로 나가 손을 들어 택시를 세웠어요. 기사님, 이 주소로 가주세요. 요금은 제가 미리 드릴게요. 수빈이가 기사에게 제 집 주소를 알려주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 건넸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택시에 올랐습니다. 할머니, 내가 전화할게. 앞으로 연락 없이 오지 말아줘. 미안해. 수빈이가 문을 닫아주었어요. 차가 출발했죠. 뒷유리 너머로 수빈이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택시가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점점 작아졌죠. 내가 간섭을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늙은이가 젊은 아이 인생에 끼어든 꼴이 된 건 아닌지, 어쩌면 수빈이 말이 맞는 건지도 모른다고 고개를 끄덕여 보았어요. 그런데도 가슴 한쪽이 칼로 그은 듯 쓰렸죠. 고개를 끄덕이는 것과 마음이 따라가는 것은 별개의 일이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흘러갔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남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검은 고급 외제 승용차에서 내리던 그 남자요. 손녀의 전 남자친구가 했던 말이 겹쳐졌어요. 잘 나가는 대기업 남자. 수빈이가 아버지 뻘 되는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굳어졌죠. 밥을 먹다가도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수빈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빈아, 한번 내려와라. 할머니가 할 얘기가 있어. 할머니, 나 요즘 진짜 바빠서 못 내려가. 그리고 나 해외 지사에 발령받을 것 같아. 그렇게 되면 당분간 못 볼 수도 있어. 뭐? 해외?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회사에서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아직 확정은 아닌데 거의 된 거야.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입사한 지 이제 겨우 1, 2년 된 젊은 여자를 해외로 보내는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늙고 세상 돌아가는 건 빠르게 모른다고 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게 말이 되냐? 네가 들어간 지 얼마나 됐다고 해외 발령을 보내. 할머니가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해봐. 그 남자 때문에 그러는 거니? 무슨 남자? 할머니 또 그 얘기야? 회사에서 가라니까 가는 거라고. 이봉순이가 늙어서 바보 된 줄 아냐? 할머니 눈에는 다 보인다. 너 지금 할머니한테 거짓말하고 있어. 내가 네 목소리만 들어도 다 알아. 수빈이 한참 아무 말이 없었어요. 숨소리만 전화기 너머로 들렸죠. 그러더니 느닷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나 없는 동안 요양원에 들어가 있어. 내가 알아봐 놓을게. 뭐? 요양원? 무슨 요양원?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할머니 혼자 있으면 내가 걱정되니까 나 해외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나는 요양원 같은 데 안 간다. 왜 갑자기 멀쩡한 사람을 요양원에 넣으려고 그래? 내가 내 집 떠나서 왜 그런 데가 있어? 할머니, 그냥 그렇게 해. 나 지금 바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너 요즘 왜 이러니? 어? 좀 내 말 좀 들으라고. 끊을게. 수빈아, 수빈. 전화가 끊어졌어요.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해외 발령이라는 말은 거짓이었죠.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 손녀를 모를까요? 그리고 갑자기 요양원 이야기는 또 무엇일까요? 그 남자와 함께 어디론가 가려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할머니가 걸리적거리니 치우려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내가 아는 수빈이는 이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할머니한테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는 아이가 아니었죠. 그 애를 이렇게 바꿔놓은 것이 무엇인지 모든 일의 중심에 그 남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뿌리처럼 박혔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는 채로 넘어갈 수 있는 성미가 아니었어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죠. 가게에 나가 복남이를 붙잡았습니다. 복남아, 네 손자 있잖아. 유튜브에서 사람 찾아주는 거 하고 있다며.
나 좀 부탁하자. 도윤이? 갑자기 왜? 누굴 찾으려고? 수빈이 주변에 이상한 남자가 하나 있어. 그 사람이 누군지 좀 알아봐 달라고. 이상한 남자? 야, 무슨 일인데 그래? 너 표정이 심상치가 않어.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해줄게. 도윤이한테 연락 좀 해줘. 복남이가 한숨을 쉬더니 손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며칠 뒤 복남이의 손자 도윤이가 가게로 찾아왔죠. 할머니, 그 남자분에 대해서 아시는 거 말씀해 주세요. 뭐든 좋아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40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고급 외제 승용차, 수빈이 자취방 앞에서 내려준 것. 그게 전부였어요. 차 색상이랑 대략적인 모양 기억나세요? 그 동네 CCTV를 좀 뒤져볼게요. 검은색이었어. 크고 번쩍거리는 차. 삼각형 마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벤츠인가 보네요. 그래, 벤스.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루가 일주일처럼 느껴졌어요. 전화기를 붙들고 연락을 기다렸죠. 밥을 먹어도 맛을 몰랐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사람을 갉아먹는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도윤이에게서 연락이 왔죠. 복남이와 함께 가게에서 만났습니다. 할머니, 남자 신원은 파악했어요. 대기업 임원급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수빈 누나랑 연애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연애가 아니라고? 네, 둘이 만나는 건 맞는데 연인 사이는 아니에요. 뭔가 둘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긴 한데 그게 정확히 뭔지까지는 아직 저도 모르겠어요. 좀 더 알아볼까요? 연애가 아니라는 말에 한쪽에서는 안도가 밀려왔어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더 큰 물음이 고개를 들었죠. 연애가 아니면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남자친구를 차버리고 밤 늦게까지 함께 다니는 사이가 연애가 아니라면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만 늘어갔습니다. 답답함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다시 서울에 올라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제가 출발하기도 전에 수빈이가 먼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수빈이가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반가웠어요. 가슴이 뛸 만큼 반가웠죠. 그런데 수빈이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수빈아, 이게 얼마만이야? 들어와. 밥 먹었어? 할머니가 뭐 해줄까? 수빈이가 대답 없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신발을 벗는 동작이 느렸죠. 무언가를 꺼내기 전에 한참을 망설이는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수빈이가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여기저기를 살피는 눈이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죠. 할머니, 나 할 말이 있어. 그래, 말해봐. 요양원 들어가죠. 또 요양원이었어요. 저는 수빈이의 눈을 들여다보았죠. 수빈아, 왜 자꾸 요양원을 들먹이는 거야? 내가 거기 갈 이유가 없잖아. 나 아직 멀쩡해. 혼자서도 잘 살아. 할머니가 혼자 있으면 내가 걱정돼서 아무것도 못해. 나 이제 해외 나가야 되는데 할머니 생각에 일도 손에 안 잡혀. 제발 나 좀 도와줘. 그게 무슨 도움이야. 멀쩡한 사람을 요양원에 넣는 게 어떻게 도움이 되냐. 그 얘기는 그만하자. 수빈이의 눈에 핏줄이 서 있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되냐고.
고집 좀 부리지 말고 할머니. 할머니, 언제까지 나한테 이렇게 걱정시킬 거야? 언제까지 내 앞길을 막을 거냐고.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추었어요. 앞길을 막는다. 제가 수빈이의 앞길을 막고 있었습니까? 그 말이 가슴에 박혀 숨이 나오지 않았죠. 수빈이가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방안을 채웠어요. 알겠다. 수빈이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죠. 들어갈게. 네 앞길 안 막으마. 그 말을 하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수빈이가 아무 말 없이 일어서더니 나갔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방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며칠 뒤 요양원 입소날이 되었어요. 아침부터 짐을 쌌죠. 짐이라 해봐야 옷 몇 벌과 약봉지가 전부였습니다. 수빈이는 오지 않았어요. 대신 처음 보는 도우미가 집 앞에 서 있었죠. 이봉순 어르신이시죠? 모시러 왔습니다. 저는 복남이에게 가서 인사를 했어요. 봉순아, 꼭 가야 되는 거야? 내가 가야 그 애가 편하다고 하니까. 그래, 잘 됐어. 거기 가면 편하지 뭐. 손녀 잘 둬서 편하게 산다고 생각해. 가서 자주 연락하고. 족발 맛없어지게 만들면 내가 가만 안 둔다. 알았지? 복남이가 웃지 못했어요. 입술만 실룩거리더니 고개를 숙이고 앞치마 끝을 만지작거렸죠. 울지 마. 요양원 가는 거지 죽으러 가는 거 아니야. 누가 울어. 눈에 뭐가 들어갔네. 도우미를 따라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골목이 멀어졌어요. 입소날까지 얼굴을 보이지 않는 수빈이를 생각했죠. 이제 정말 버림받은 것일까 하는 생각이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왔습니다. 떨쳐내려 해도 떨쳐지지 않았어요. 요양원은 제가 생각하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로비부터 달랐어요. 바닥이 반질거리고 어디선가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죠. 안내를 받아 방에 들어갔는데 혼자 쓰기엔 너무 넓었습니다. 침대도 크고 이불도 호텔 같았어요.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죠. 잔디가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산책로에는 벤치가 군데군데 놓여 있었습니다. 첫 식사가 나왔어요. 밥상을 보고 눈을 의심했죠. 소갈비찜에 전복죽, 반찬이 8가지. 살면서 이런 밥상을 받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족발집에서 남은 밥으로 끼니를 때우던 사람한테 이건 다른 세상의 음식이었어요. 숟가락을 들었지만 이게 맞는 건가 싶어 선뜻 뜨지 못했죠. 나중에 식사비를 추가로 받는 건가 걱정을 할 정도였어요. 의료진이 매일 아침 방으로 와서 혈압을 재고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간호사가 약도 하나하나 챙겨주었어요. 제 위험 상태까지 파악하고 있었죠. 며칠 뒤 같은 층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기 처음이시죠? 여기가 보통 요양원이 아니에요. 여기 한 달에 얼마인 줄 아세요? 웬만한 사람은 엄두도 못 내는 곳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자식들이 큰 사업 하시는 분들이야. 얼마나 하는데요? 할머니가 말한 금액을 듣고
숨이 멎을 뻔했어요. 수빈이 월급으로는 석 달을 모아도 한 달치가 안 되는 돈이었죠. 그런데 장기 선납이라니. 저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채로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저기요, 여기 비용을 누가 내고 있는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보호자분이 이미 장기 선납을 마쳤습니다. 어르신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장기 선납이요? 얼마를 낸 건데요? 죄송합니다. 보호자분 동의 없이는 상세 내역을 알려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는 복도가 멀게 느껴졌어요. 수빈이가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 남자가 돈을 대준 것일까요? 아니면 수빈이가 무슨 일을 벌인 것일까요?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방에 들어와 수빈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았죠. 다음 날도 걸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걸었어요. 며칠을 연속으로 걸어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죠. 밤이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양원 정원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보였어요. 수빈이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그 애가 무사하기는 한 건지, 비싼 요양원 침대 위에서 저는 한 숟갈의 밥보다 수빈이의 전화 한 통이 간절했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날이 열흘을 넘겼습니다. 요양원 밥이 아무리 좋아도 넘어가질 않았어요.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죠. 수빈이가 무사한지 그것만 알면 되었습니다. 복남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복남아, 나 부탁 하나만 하자. 도윤이한테 수빈이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만 좀 알아봐 달라고 해줘. 전화를 안 받아. 열흘 넘게 안 받아. 봉순아, 또 그러면 네 속만 더 상해. 좀 기다려봐. 기다리라니, 열흘을 더 기다려? 그 애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서 내가 미칠 것 같다고. 나 여기서 아무것도 모르고 밥만 먹고 있을 수가 없어. 제발 이번 한 번만. 알았어. 도윤이한테 얘기해볼게. 며칠이 지났어요. 하루하루가 모래 위를 걷는 것처럼 더뎠죠.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밤이면 전화기 화면을 켜서 부재 중 전화가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복남이에게서 전화가 왔죠. 복남아, 알아봤어? 복남이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 침묵이 평소와 달랐죠. 복남아, 왜 말을 안 해? 수빈이 어디 있대? 봉순아. 복남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떠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40년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런 목소리는 처음이었죠. 왜 그래? 빨리 말해. 수빈이한테 무슨 일이 있어? 수빈이가 병원에 있대. 병원? 무슨 병원? 큰 병원이래. 왜 병원에 있어? 다친 거야? 아이 사람아, 사람 답답하게 어서 말 못해? 숨 넘어가겠네. 복남이가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도윤이가 알아봤는데 수빈이가 뇌종양 판정을 받았대. 입원 중이래.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닿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졌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죠. 벽 뒤에서 지난 날들이 하나씩 걸어 나왔습니다. 수빈이가 화가 날 때마다
극도로 일그러지던 표정. 짜증이 아니었어요. 통증을 참고 있었던 것이었죠. 자기 인생에 관여하지 말라던 그 말, 밀어내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병든 자기 곁에 할머니가 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해외 발령이라는 거짓말, 해외가 아니라 병원이었죠. 입원을 숨기기 위해 지어낸 말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넣은 것, 자기가 죽고 나면 할머니가 갈 곳이 없을까봐 미리 안전한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었어요. 전 남자친구를 차버린 것도 자기 곁에 사람을 두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었죠. 죽어가는 자기 옆에서 누군가 무너지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26된 아이가 혼자서 그 무거운 것을 지고 있었어요. 할머니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저는 그 애가 변했다고 원망했습니다. 남자 때문이라고 의심했죠. 요양원에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 시간 동안 그 애는 혼자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은 채 소리를 질렀어요. 택시 좀 불러줘요. 선생님들, 어서 택시 좀. 요양원 직원이 달려왔죠.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진정하시고. 제발 택시 좀 불러줘요. 내 손녀가 병원에 있어요. 지금 가야 돼요. 제발요. 직원이 황급히 택시를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차에 올랐어요. 택시 창밖의 풍경이 흘러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아들을 잃고 따라 죽으려던 저를 살린 것은 제 검은 치마를 잡고 놓지 않던 5살짜리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숨을 쉬었고 그 아이 때문에 설 수 있었죠. 제 전부였던 그 아이가 지금 혼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는 넓었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안내 데스크로 갔죠. 이수빈이요. 이수빈. 입원해 있을 거예요. 병실이 어디예요? 잠시만요. 이수빈 환자분. 뇌신경외과 병동 703호입니다. 뇌신경외과. 그 단어가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보며 심장이 점점 조여왔죠. 7층에 내렸습니다. 복도가 길었어요. 703호 앞에 섰죠.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손잡이 위에 손을 올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 문을 열면 제가 두려워하던 것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죠. 열지 않으면 아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복도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아들 부부의 사망 통보를 받던 그 병원 복도와 같은 냄새였죠.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 수빈이가 누워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추었죠. 제가 아는 수빈이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반쪽만큼 줄어들어 있었어요.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이 깊이 꺼져 있었죠. 핏기라고는 찾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이불 위로 나와 있는 팔이 앙상했어요. 주말마다 내려와서 3그릇씩 밥을 먹겠다던 아이의 팔이 아니었죠.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울음이 아니었어요. 숨이 찢어지는 소리였죠.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수빈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제 손 안에서 뼈만 남은 것처럼 가벼웠죠. 어릴 때 이 손을 잡고 시장에 갔었습니다. 작고 통통한 손이 제 손가락을 꼭 쥐던 그때가 어제 같았어요. 할머니 손은 따뜻해서 좋다고 하던 아이였죠. 그 손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수빈이의 손을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죠. 입을 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수빈이가 아팠을 때가 떠올랐어요. 6살 때 폐렴에 걸려 사흘을 끙끙대던 밤. 저는 그 사흘을 한숨도 자지 못했죠. 수빈이 이마에 물수건을 올리고 내리기를 밤새 반복했습니다. 열이 내리면 제 가슴도 내려앉았고 다시 오르면 제 심장도 같이 올라갔어요. 등에 업어 재우면서 제발 낫게 해달라고 빌었죠. 세상에 기도할 곳이 있다면 전부 다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나았어요. 제 손이 닿는 곳에 있었으니까요. 제가 물수건을 올려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이 병은 제 손으로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수건도 소용없고 밤을 새워 업어주는 것도 소용없는 병이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죠. 눈물이 수빈이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어요. 목구멍에서 소리가 올라왔죠. 수빈아. 한마디를 내뱉자 둑이 무너졌습니다. 늙은 내가 먼저 가는 게 순리잖아. 왜 네가 먼저 가려고 하니? 그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80 먹은 할미가 여기 멀쩡히 서 있는데 26짜리가 왜 여기 누워 있어? 이게 무슨 순서야? 이게 무슨 순서냐고. 세상도 참 너무합니다. 어떻게 이럽니까? 목소리가 찢어졌어요. 아들 며느리도 먼저 보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내 손주까지 데려갑니까? 어떻게 이럽니까? 어떻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 애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대체 이게 무슨 팔자야? 하늘도 너무하지. 어떻게 이럽니까? 무릎이 바닥에 닿았죠. 침대 옆에 주저앉아 수빈이의 손을 놓지 못한 채 울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내가 갈게요. 내가 대신 갈 테니까 이 애는 살려줘요, 제발. 아직 살 날이 한참이 나이라고. 나를 데려가. 제발 나를 데려가. 병실에 제 울음소리만 가득 찼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빈이는 눈을 뜨지 못했어요.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죠. 그 소리가 수빈이가 아직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병실 밖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빈이 곁에 더 있고 싶었지만 의료진이 잠시 나가 계시라고 했어요. 복도 끝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죠. 그때 복도 끝에서 낯익은 사람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양복을 반듯하게 입은 40 후반의 남자였어요. 수빈이를 차에 태워다 주던 그 사람이었죠. 남자가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어요. 혹시 당신, 그때 그 사람이죠? 우리 수빈이를 차에 태워다 주던.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당신, 우리 수빈이한테 뭘 한 거예요? 네? 할머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해? 그럼 뭔데요? 대체 우리 수빈이랑 무슨 사이예요? 저는 최의현이라고 합니다. 수빈 씨가 만든 앱을 저희 회사에서 인수했습니다. 저는 그 인수를 담당한 사람이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 남자를 다시 보았어요. 이 사람이 수빈이의 연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죠. 연애가 아니라 사업이었습니다. 늦은 밤 차에 태워다 준 것도 깍듯하게 인사를 한 것도 전부 거래 상대에 대한 예의였던 것이었어요.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수빈 씨가 왜 그렇게 급하게 앱을 팔려고 했는지. 급하게요? 인수협상 당시에도 이상했습니다. 26된 젊은 사람이 자기가 키운 사업을 왜 저렇게 서두르며 팔려고 하는지. 금액 협상도 거의 안 하고 빨리 끝내자는 쪽이었어요. 그때 이유를 물었더니 개인 사정이라고만 하더군요. 이런 사정이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 수빈이가 앱을 판 돈으로 네, 저도 의아해서 좀 알아보다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아마 요양원 비용과 할머니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매각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네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수빈이가 자기 손으로 만들고 키운 사업을 판 이유. 대학 4학년 때부터 밤을 새워가며 만든 그 앱. 처음으로 가난하지 않은 나를 가져다 준 그것을 자기가 죽은 뒤에 할머니가 살아갈 수 있도록 팔아버린 것이었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남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수빈이 좀 살려주세요. 그 애 이제 26이에요. 겨우 26. 아직 해보지 못한 게 얼마나 많은 아이인데 당신 큰 회사 사람이라면서요. 좋은 의사도 알고 좋은 병원도 알 거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면 이 할미가 뭐든 할게요. 무릎 펴고 임하고 땅에 박을게요. 평생 빚을 져도 좋아요. 제발 우리 수빈이만 살려주세요. 그 애는 5살 때부터 저밖에 없던 아이예요. 그 애가 없으면 나는 이 세상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마가 차가운 복도 바닥에 닿았어요. 자존심도 체면도 남아있지 않았죠. 평생 누구 앞에 무릎 꿇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었어요. 수빈이가 살 수만 있다면 이 바닥에 이마를 100번이라도 되겠다고 생각했죠. 할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남자는 허리를 굽혀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고개를 돌리는 남자의 눈이 붉어져 있었죠. 남자가 병원을 떠난 뒤 저는 수빈이 병실 옆 보호자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병실 안에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그 소리가 끊기지 않는 것만 확인하면 그것으로 됐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복도의 불이 어두워져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이틀 뒤 아침 전화가 울렸죠. 그 남자였습니다. 할머니, 저 최 의원입니다. 저희 회장님께 수빈 씨 이야기를 직접 보고 드렸습니다. 회장님한테요? 네, 26된 손녀가 뇌종양에 걸리자 할머니 노후를 위해 자기가 키운 사업을 매각했다는, 그 돈으로 요양원비와 생활비를 미리 마련해 놓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걸 할머니 몰래 혼자 준비했다는 이야기를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이 한참을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한참을요. 그러다가 한 가지를 물으시더군요. 그 손녀분이 지금 어디 입원해 있느냐고. 저는 전화기를 쥔 채 숨을 멈추었어요. 회장님이 저희 그룹 의료재단을 통해 뇌종양 분야 최고 권위자를 수빈 씨 담당의로 붙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수술 비용 전액도 재단에서 부담하겠다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네, 할머니, 정말입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복도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죠.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려서 귀에 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울음이 터졌어요. 어제와는 다른 울음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수빈이의 병실 문이 열리고 백발의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간호사 2명과 의료진이 함께였어요. 이 사람이 최고 권위자라는 것을 직감으로 알 수 있었죠. 의사가 수빈이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차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을 살펴본 뒤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술 일정을 잡겠습니다. 의료진이 저를 따로 불러 수술에 대해 설명했죠. 쉬운 수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위험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수빈이의 침대 곁 의자에 앉아 있었죠. 수빈이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흐릿한 눈이 천천히 저를 찾았어요. 저를 보는 순간 수빈이의 눈이 커졌죠. 할머니, 왜 여기에 있어? 어떻게 알고? 이 바보야, 왜 말을 안 했어? 왜 할머니한테 한마디를 안 했냐고? 할머니, 얼마나 아팠을 거야, 내 새끼. 얼마나 무서웠을 거야. 병원에 혼자 누워서 얼마나 떨렸겠어. 그걸 왜 혼자 다 짊어지고 있었어. 바보처럼. 할머니가 옆에 있었어야지. 말 못했어. 할머니한테는 말할 수가 없었어. 왜 못해, 왜? 할머니가 남이야? 할머니가 알면 또 아빠 엄마 잃었을 때처럼 무너질까 봐. 그게 무서웠어. 할머니가 우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빠 엄마 기일 되면 할머니 매일 울었잖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잖아. 그래서 할머니가 또 울까 봐 무서웠어. 그래서 할머니를 밀어낸 거야? 그럼 요양원은 뭐야? 그것도 다 그래서 그런 거야? 수술 받아야 하는데 잘 될지 모르잖아. 만약에 내가 못 일어나면 할머니 혼자 남잖아. 그게 제일 무서웠어. 내가 죽는 것보다 할머니가 혼자 남는 게 더 무서웠어. 미안해, 할머니. 미안해. 너 안 죽어. 내가 너 죽게 안 둔다. 네가 5살 때 내 치마 잡고 안 놨잖아. 그때 네가 이 할미 살렸어. 이번에는 할머니가 너 잡을 차례야. 내가 이 손 놓지 않을 거다. 절대로. 좋은 의사 선생님도 오셨어. 수술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야. 눈 딱 감고 일어나. 일어나서 할머니 미역국 먹어. 3그릇 먹겠다고 했잖아. 그 약속 아직 안 지켰어. 수빈이의 눈에서 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참을 수가 없었죠. 저는 그 앙상한 손을 잡았습니다. 수빈이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제 손을 쥐었어요. 밤이 깊어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은 채 있었죠.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불이 켜졌어요. 저는 문 앞 의자에 앉아 2 손을 모았죠. 기도라는 것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눈을 감고 입 안으로 중얼거렸어요. 누구에게 비는 것인지도 몰랐죠. 그냥 빌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죠. 수술실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드니 복남이가 서 있었죠.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묻지 않았어요. 물을 필요가 없었죠. 40년을 넘게 곁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복남이가 제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렸어요.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죠.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죠. 시계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보면 더 느리게 갈 것 같았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죠. 담당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풀렸지만 일어섰죠.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종양 제거 잘 되었어요. 어르신, 손녀분 잘 버텨주셨습니다. 성공이라는 말이 귀에 닿았어요. 그 한마디가 온몸을 관통했죠.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졌어요. 복남이가 옆에서 제 등을 두드렸죠. 복남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수빈이가 회복실로 옮겨졌어요. 저는 곁에 앉았죠. 수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앙상한 손이었지만 어제보다 따뜻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온도였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수빈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눈꺼풀이 떨렸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열렸죠. 흐릿한 눈동자가 천장을 헤매다 저를 찾았습니다. 저를 보았어요. 수빈이가 힘겹게 입꼬리를 올렸죠.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26의 얼굴이 아니라 5살 때 제 품에 파고들던 아이의 얼굴과 겹쳤어요. 저는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는 절대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